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사랑은 모든 걸 이긴다는 말이 있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향한 사랑이 있다면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사실 가난이 문으로 들어오면 사랑은 창문으로 도망간다는 말처럼 어려운 상황에 닥치면 사랑은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요. 현실을 더 깊은 사랑으로 이겨낸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이혼 가정이었어요. 아버지와 엄마가 제가 10살 때 이혼을 하셨는데요. 엄마가 이혼할 당시 여동생은 3살이었고 아주 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아빠의 술 중독 때문이었습니다. 아빠는 그때 당시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돈이 있을 때면 내내 술을 마시며 허송세월을 보내셨고 돈이 없을 때만 현장에 나가 일을 하셨어. 그러다 보니 엄마 아버진 매일같이 다투시곤 하셨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학교가 끝나서 돌아오면 보이는 장면이 바닥에 나뒹구는 술병과 술에 취해 잠든 아버지 모습이었어. 저도 정말 지긋지긋했는데 아마 엄마는 더 지긋지긋하셨겠죠? 참다 못한 엄마가 아버지에게 큰 소리를 치던 날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당신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애들 커가는 거 당신 눈엔 안 보여? 하다못해 마실 술병이라도 치워야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매일 이래 매일. 나 이렇겐 도저히 못 살아. 술 중독 당신이랑은 못 살아. 아이, 내가 뭐 밖에 나가서 딴짓을 해서 뭘 했어? 집에서 얌전히 술 마시는 거 가지고 스트레스 주는 마누라가 어디냐? 아, 마음대로 해. 이혼을 하든가 말든가. 결국 그렇게 엄마 아버진 제가 10살 때 이혼을 하셨고 저와 여동생은 엄마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엄마는 이혼 후 직장을 다니며 생계를 책임지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3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동생을 거의 키우다시피 했죠. 퇴근하고 돌아온 엄마는 항상 녹조 상태였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벌어야 하니 직장에 다니며 온 힘을 다하고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엄마의 모습이 고작 10살밖에 되지 않았던 제 눈에도 안쓰럽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늦게까지 일을 하고서 돌아온 엄마의 축 처진 어깨를 주물러 드린 적이 있었어요. 엄마, 어때? 시원해? 어깨 주물러주고 다리도 주물러줄게. 엄마 힘내. 현정인 내가 잘 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아유, 그래. 우리 현주 덕분에 엄마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네. 고마워, 현주야.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올해 크리스마스엔 우리 현주 갖고 싶다던 인형 꼭 사줄게. 알았지? 엄마의 굳은 어깨를 주물러 줄 때면 항상 엄만 환하게 웃으며 절 안아주셨어요. 그때 엄마의 그 행복한 얼굴은 절 지금까지 버티게 해준 원동력이기도 했어요.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지만 엄만 열심히 일을 하셨고 저도 그런 엄마를 위해 동생을 잘 돌봤습니다. 처음엔 라면 하나 끓이는 것도 너무 어렵고 무서웠는데 그래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느새 밥이며 라면이며 간단한 건 뚝딱 해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엄마 생신날 깜짝 선물을 드리기도 했답니다. 그건 바로 제가 끓인 미역국이었어요. 엄마, 내가 엄마 위해서 미역국 끓였어. 외할머니한테 물어보니까 이렇게 끓이면 된다던데 한번 먹어봐. 맛있나? 어머, 이걸 네가 끓였다고? 아, 맛있다 현주야. 어떻게 간도 딱 이렇게 맞췄어. 우리 딸 진짜 야무지네. 고마워. 엄마가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다 난다. 고마워 우리 딸. 엄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큰 선물까지 주니? 고마워. 그날은 그렇게 제가 만든 저녁으로 한 끼를 먹었습니다. 엄만 그때 그 미역국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다고 늘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그렇게 좋아하셨던 기억이 있어 전 매년 엄마의 생신 때마다 미역국을 선물로 끓여드리기도 했죠. 비싼 선물을 해드릴 수 없었지만 전 정성을 다해 그렇게 엄마의 생일 미역국을 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식구가 행복하게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불행은 한순간에 저희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바로 엄마가 유방암에 걸리신 거였죠. 제가 15살 때 엄만 유방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슴에서 분비물이 갑자기 나오고 멍울이 만져지고 아프다 보니 검진을 받게 되셨는데 이미 암이 가슴 전체에 퍼져 있었던 거였어요. 전 물론이고 엄마도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전 그 소식을 듣고 엄마를 붙잡고 엉엉 울었죠. 그런 절 달래준 건 누구보다 충격을 받았을 엄마였어. 현주야, 괜찮아. 이 엄마 알지? 엄마 절대로 포기 안 해. 어떻게든 엄마가 이겨낼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뭐든 다 이겨낼 수 있어. 너무 걱정 안 해도 돼. 앞으로 운동도 하고 건강하게 음식도 챙겨 먹고 그러면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괜찮아. 엄마도 두렵고 무서웠을 때 분명했지만 제 앞에선 단 한 번도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저도 어린데 그때가 여동생이 8살밖에 되지 않은 상황이라 엄마는 어떻게든 암을 이겨내려고 피나게 노력하셨어요. 지금 생각을 해봐도 그때 엄마의 의지는 대단했다고 생각이 들 정도였죠.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 엄마는 아침까지 내내 운동을 하셨습니다. 그런 엄마에게 힘을 주고 싶어 저도 따라 새벽에 일어나기도 했어요. 엄마, 나도 같이 갈래. 가서 나도 운동할래. 엄마 혼자 가면 심심하잖아. 현정이 자니까 같이 가자. 아니야, 현정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넌 집에 있어, 현주야. 엄마 금방 운동하고 올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운동해야 얼른 건강해지지. 엄마 열심히 운동해서 꼭 건강해질게. 우리 딸, 엄마 걱정해줘서 고마워. 그렇게 엄만 매일같이 운동을 하면서 의지를 다지셨어요. 가끔씩 병원에 가 항암치료 받았고 방사선이나 여러 가지 방법들도 시도를 했어요. 그렇지만 엄마의 의지와는 다르게 암은 엄마의 몸 곳곳을 침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엄마의 건강은 약해졌고 병원에서도 더 이상 손 쓸 방도가 없다고 통보를 해왔죠. 절망의 눈물만 나왔지만 아무리 애원하고 울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을 준비하고자 들어간 호스피스 병동에서 엄만 저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셨어요? 그때 엄마의 말을 듣고 전 펑펑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젠간 엄마가 병상에 가만히 누워서 뭉클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자 엄만 두려운 얼굴로 저에게 말을 하셨습니다. 현주야, 저 밖에 눈이 오는데 저 눈이 내 생의 마지막 눈일까? 엄마 다시 또 눈 내리는 겨울을 볼 수 있을까? 엄마가 또 저걸 보지 못할까봐 너무 두려워. 엄마 무슨 소리야. 당연히 볼 수 있지. 왜 그런 소리라고 그래. 그런 말 하지 마. 엄마에겐 절대 그럴 일 없다며 장담했지만 사실 전 엄마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야위어가는 엄만 삶의 의지를 다졌던 그때의 생기어린 표정은 어디 가고 그리움과 무서움에 떨고 있었죠?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참담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도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듯 저에게 마지막 말을 남기셨어. 현주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우리 예쁜 딸, 엄마가 잘 키워줘야 하는데 미안해. 현정이 잘 부탁한다. 엄마가 하늘에서 우리 두 딸들 꼭 지켜줄게. 이건 엄마가 약속할게. 둘이서 사이좋게 잘 지내야 한다. 엄마 걱정하지 마. 현정인 내가 어떻게든 끝까지 지킬게. 이 말을 끝으로 엄만 더 이상 말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나빠지셨어요. 호스피스 병동에 들어간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고서 그렇게 엄만 세상을 떠나셨어요. 8살밖에 되지 않은 그 어린 여동생도 장례식장에서 엄마와의 이별을 알았는지 내내 울기만 했습니다. 그런 여동생을 보면서
전 엄마와의 약속을 어떻게든 지켜내겠다 다짐을 했어요. 장례식 이후 외할머니는 저와 여동생을 시골로 데리고 가려고 하셨어요. 돌봐줄 어른이 없으니 시골로 내려가 사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하셨죠? 그렇지만 전 엄마의 흔적이 남아있는 그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상황을 이겨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전 외할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죠. 할머니, 저 그냥 여기서 살래요. 엄마 물건도 다 여기 있고 제가 동생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이제 다 컸고 둘이서 알아서 잘 살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겠니? 엄마도 가고 너 혼자서 현정이 보는 거 쉽지 않을 거야. 차라리 할머니 집으로 같이 가서 살면 할머니가 현정이 돌볼 수 있지 않니? 괜찮아요. 현정이도 내년이면 2학년이잖아요. 저도 이제 16살인데 둘이서 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든 현정이랑 잘 살아볼게요. 그렇게 저와 여동생은 둘이서 생활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외할머니는 종종 집으로 찾아와 저희를 챙겨주시곤 했어요. 반찬이나 입을 옷 같은 건 다 할머니가 챙겨주셨죠? 그때마다 외할머니는 저를 많이 칭찬해 주셨어요. 늘 잘한다면서 저를 응원해 주셨어요. 현주야, 잘하고 있어. 엄마가 보면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 이렇게 씩씩하게 잘 사는 모습 보면 분명 엄마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다. 이거 할머니가 만든 반찬이니까 잘 먹고 있어.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하고. 할머니 감사해요. 할머니 반찬 너무 잘 먹고 있어요. 늘 이렇게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니 걱정 안 하게 제가 더 잘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도 시골에서 매일같이 올라오시는 건 어려웠고 일주일에 2-3번 정도는 오셨던 것 같아요. 처음엔 저도 여동생과 둘이서 지내는 게 조금 겁이 나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턴 오히려 여동생이 있으니 든든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한 번은 저녁에 둘이서 라면을 끓여 먹었던 날이 있었어요. 그때 여동생이 처음으로 라면을 끓여줬었는데 정말 지금도 그 맛이 기억이 날 정도로 맛있었답니다. 우와, 너 이거 어떻게 끓였어? 완전 맛있는데? 면도 꼬들꼬들하고 물도 딱 맞춰서 끓인 것 같네. 진짜 맛있어. 그치? 언니, 내가 이거 TV에서 봤어. 이렇게 끓이면 진짜 맛있대. 그대로 하니까 되더라고. 이제 라면을 내가 끓일게 언니. 나한테 맡겨. 어린 여동생의 기세등등한 모습에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귀여운 여동생의 그 말을 들으며 참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소소한 행복이 절 계속해서 버티게 만들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어린 나이잖아요.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아이가 더 어린 동생을 돌보면서 둘이서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그때는 정말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만 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때 그런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살 수 있었던 것 같네요. 아버진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딱 한 번 저희 찾아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가 제가 17살 때였는데 그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바람에 정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하러 왔어? 당신이 여길 뭐하러 왔냐고. 엄마 없으니까 찾아왔어? 야, 애비가 돼서 여길 못 오냐? 내가 뭐 못 올 때 온 것도 아니고 너 나한테 왜 이래? 당신이 아빠야? 지금까지 어떻게 사는지 한 번 와본 적도 없으면서 무슨 자격으로 여기 와. 나가. 당장 나가. 뻔뻔하게 찾아온 아버지를 겨우 내쫓고 나서 든 생각은 정말 사람은 변하지 않는구나 였습니다. 어떻게 이곳까지 찾아오는지 너무 황당해 말문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다행히 그 뒤로는 저를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때 찾아왔을 때도 아버지에게서 나는 술 냄새가 정말 지독했었다는 기억이 있어요. 그때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술을 마셨다는 게 정말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싫었습니다. 다시 찾아온다면 제대로 말을 해야지 싶었지만
다신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사실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런 사건들도 있다 보니 전 약간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아요. 그땐 하루 종일 마음이 슬프고 괴로웠었고 힘들었거든요. 아마 우울증이 생겨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여동생이 알았는지 매번 절 볼 때마다 장난을 치며 절 웃게 해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웃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언니, 이것 봐. 나 춤 잘 추지? 내가 TV 보면서 연습했다? 어때? 이 정도면 가수 뺨칠 것 같지 않아? 나 가수해도 되겠지? 현정아, 와, 춤 진짜, 너 어디 가서 추면 큰일 나겠다, 얘. 에이, 왜 그래? 언니 나 부러워서 그러는구나? 내가 춤을 너무 잘 추니까 내가 부러워서 그런 거지? 하루하루 이렇게 소소한 즐거움을 느끼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어느새 둘이서 사는 생활이 익숙해지기도 했어요. 엄마와의 이별이 정말 슬펐는데 그래도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인지 금방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가끔씩 엄마가 생각이 날 때면 엄마가 잠든 곳에 찾아가 엄마 울기도 하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기도 하면서 그렇게 마음을 달래곤 했습니다. 여동생에겐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어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털어놓고 나면 속이 정말 시원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전 공장 생산직으로 입사를 하게 되었어요. 생계 위해선 대학은 사치였죠? 좋은 기회로 생산직으로 들어가 전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전 힘들더라도 동생은 절대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악착같이 돈을 벌고 모았습니다. 그땐 제가 입을 거 먹을 거 다 아껴가면서 모았던 것 같아요. 그 덕분에 여동생 학원비도 밀리지 않고 낼 수 있었고 가지고 싶다는 것도 선물로 사줄 수 있었네요. 정말 뒤도 안 보고 그저 앞만 보고 일을 했었던 시절이었어요. 여동생은 그런 제 노력을 알았는지 공부도 열심히 하고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랐죠. 언젠가 제 생일이었던 날 연장 근무까지 하고 퇴근을 해 집으로 갔는데 문을 열자마자 보이는 광경에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거실에 상다리가 휘어지게 음식이 차려져 있더라고요. 어머, 이게 다 뭐야? 떡볶이에 김밥에 미역국에. 현정아, 이게 다 뭐야? 이거 다 네가 차린 거야? 언니, 생일 축하해. 내가 뭐 언니한테 크게 해주지 못하고 언니가 좋아하는 우리 학교 앞 떡볶이랑 김밥은 사왔고 미역국은 내가 했어. 먹어봐. 언니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미역국 잘한다고. 그날 여동생이 차려준 생일쌈을 먹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어린 시절 제가 엄마에게 차려준 미역국처럼 그때 먹었던 여동생의 미역국은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맛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의지하면서 살아갔죠. 그러다 저에게 특별한 사람이 생기게 되었어요. 바로 지금의 남편이죠. 제가 25살 때, 남편은 28살 때 공장에서 만나게 됐는데 서로 정말 잘 통하고 좋았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남편은 지게차를 운전하고 자재를 관리하던 사람이었는데 마음씨가 정말 곱고 깊은 사람이었어요. 시부모님도 처음부터 절 너무나 좋아해 주셨습니다. 남편은 너무나 고맙게도 결혼 후에도 여동생과 함께 살자고 했어요. 처음엔 괜찮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제 이런 걱정은 비울 뿐이었습니다. 막상 같이 살아보니 여동생과 남편이 쿵짝이 정말 잘 맞더라고요. 형부, 어제 그거 봤어요? 아, 드라마 그거 봐야 되는데 어제 못 봤네. 어떻게 끝났어요? 주인공 어떻게 됐어요? 아이, 처제, 나중에 제 방 봐. 말 못해줘. 어제 얼마나 재밌게 끝났는지 알아? 그게 말이야? 아휴, 이거 꼭 방송으로 봐야 돼. 제 방 봐, 제 방. 아, 형부, 말해줘요. 어떻게 됐는데요? 다 말하기 싫으면 어떻게 끝났는지만 얘기해줘요. 네?
남편은 여동생을 정말 친동생처럼 아끼고 사랑으로 대해줬습니다. 여동생 또한 친오빠처럼 남편과 잘 지냈어요? 그런 두 사람을 보면서 전 정말 행복했습니다. 여동생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남편은 깜짝 파티를 열어주기도 했어요. 그리고 여동생을 위해 특별한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걸 받고 여동생이 너무나 좋아하면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그건 바로 여동생이 사려고 용돈을 모아두고 있었던 노트북이었습니다. 처제, 이거 받아. 대학 합격한 거 축하해. 내가 우리 처제 위해서 준비했어. 처제 이거 가지고 싶었지? 용돈 아끼면서 모아두는 거 보고 내가 기특해서 사주는 거야. 대학 가서도 잘해야 돼. 와, 형부 최고. 내가 이거 갖고 싶은 거 어떻게 알았어요? 와, 이거 나 몇 달 용돈 꼬박 모아야 살 수 있는 건데. 형부 진짜 최고예요. 그렇게 좋아하는 여동생 얼굴을 보면서 저와 남편도 덩달아 기뻐했습니다. 그날은 모든 걱정을 뒤로하고 하하호호 웃으며 수다를 떨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원래 세심한 사람이기도 했지만 동생에게까지 그렇게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게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고마움을 표현했죠. 여보, 고마워. 안 그래도 당신한테 늘 고마웠는데 오늘은 유달리 더 고맙네. 어떻게 알았어? 현정이 저거 가지고 싶어 했는데 내가 다음 생일 때 사줄까 했었거든. 아유, 저거 가지고 뭐. 처제 내 동생이기도 하지. 가족이고 나한테 소중한 사람인데 당연히 저 정도 해줄 수 있지. 이제 처제도 다 컸고 당신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주말엔 장모님한테 인사도 드리러 가자고. 남편은 돌아가신 엄마 생신에도 빼놓지 않고 엄마가 잠든 곳을 찾아가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세심하게 저희를 챙겼어요. 그렇게 8년을 함께 생활하면서 저는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들을 낳고 나선 일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지냈죠. 그 사이에 외할머니도 노안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정말 남편이 든든한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어요. 저희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프고 힘들어했는데 그런 저희 곁에서 든든하게 장례 치러줬던 게 바로 남편이었거든요. 장례가 끝나고 남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니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보, 진짜 고마워. 나 너무 교망이 없어서 장례를 어떻게 치렀는지도 모르겠네. 할머니 잘 보내줘서 정말 고마워. 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인데. 가족 일인데 당연히 내가 나서야지. 할머님도 자식이라곤 장모님 한 분뿐이셨는데 정말 힘드셨을 거야. 이제라도 두 분이서 만나서 그동안 못했던 얘기도 나누고 그러셨으면 좋겠네. 당신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 장모님이랑 만나서 행복하게 잘 지내실 거야. 남편의 깊은 마음을 듣고 저는 너무나 감동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과 결혼을 했다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러다 시간이 흘러 여동생이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어요. 취업을 할 줄 알았는데 뜻밖의 말을 꺼내더라고요. 바로 공무원을 준비하겠다는 소리였죠. 많은 직업을 고민해봤지만 아무래도 안정적인 직업을 생각하다 보니까 공무원이 좋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여동생의 생각을 가장 존중해 주었던 사람은 바로 남편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걱정이 좀 더 앞섰는데 남편은 여동생을 무조건 응원해 줬어요. 처제, 그래 뭐든 할 수 있어. 처제는 야무지고 똑똑하니까 금방 합격할 거야.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만 하면 돼.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고. 형부, 고마워요. 저 진짜 열심히 공부해서 꼭 합격할게요. 한 방에 합격하는 모습 제가 꼭 보여줄 테니까 기다려요. 여동생은 응원의 힘을 받고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부터 나가 저녁 늦게까지 공부를 하다 들어오곤 했어요. 종종 남편은 그런 여동생을 데리러 가기도 하고 야식을 챙겨주기도 했죠. 그렇게 2년이 지나
여동생은 드디어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공부를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2년 동안 공부를 하고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너무나도 기쁘더라고요. 저와 함께 기뻐했던 사람 역시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눈물을 흘릴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여보, 현정이 합격이래, 합격. 오늘 결과 나왔대. 아, 얼마나 다행이야. 시험 보고서도 정말 마음도 못 놓고 오늘도 공부하러 나갔다던데 아까 합격 확인했대. 정말? 그게 정말이야?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른 장 보러 가자. 오늘 맛있는 거 해 먹어야지. 처제 좋아하는 새우랑 이것저것 잔뜩 사서 먹자. 그날 여동생이 좋아하는 해산물 파티를 하면서 축배를 들었습니다. 남편은 역시나 잘할 줄 알았다면서 여동생을 칭찬하고 지켜 세워줬어요. 여동생 역시 저와 남편이 뒷바라지를 잘해준 덕분이라며 모든 공을 저희에게 돌렸죠. 그날 정말 다 같이 하하호호 웃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동생이 저희를 불러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저흰 여동생의 말을 듣고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여동생이 꺼낸 얘기는 바로 독립을 하겠다는 얘기였기 때문이었어요. 언니, 애들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건데 방 하나씩은 있어야지. 그리고 내가 너무 오랫동안 신세졌어. 이제 나도 나갈 때가 된 것 같아. 나 공무원 합격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처제, 그럴 필요 없어. 아직 애들도 어리고 둘이서 같이 방 써도 충분해. 조금 더 같이 살다가 나가도 돼. 형부, 괜찮아요. 언니랑 형부 그동안 진짜 감사했어요. 독립하고 정 안 되면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네, 장난이고 저도 이제 독립해야죠. 그렇게 여동생은 공무원에 합격을 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와 남편은 물가에 내놓은 어린아이를 걱정하는 것처럼 여동생을 걱정했어요. 입사하고 첫 몇 달은 몸살을 달고 살 정도로 힘들어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여동생은 너무나 씩씩하게 사회생활을 잘 해내고 있다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여동생이 첫 월급을 받았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퇴근하고 집에 오겠다는 여동생 말에 좋아하는 새우요리를 잔뜩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을 양손 가득 들고 온 여동생을 보고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현정아, 이게 다 뭐니? 아우, 이거 다 사온 거야? 세상에, 애들 것까지 사왔어? 안 사와도 되는데 네 월급 다 썼겠네. 아유, 괜찮아. 월급 한 장 남았어. 형부, 이거 좀 입어봐요. 이거 형부 남방이랑 이건 언니 원피스. 그리고 이건 우리 꼬맹이들 옷. 고운 외투 새로 안 샀지? 내가 그럴 것 같아서 하나 사왔어. 얼른 입어봐. 여동생이 사온 건 바로 저희 가족들 옷이었습니다. 남편 남방이며 외투, 제 원피스와 티, 아이들 옷까지 한가득 사왔더라고요. 그냥 봐도 월급은 거의 다 썼을 것 같았는데 그 돈을 다 우리 위해서만 썼을 것 같아 너무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현정아, 너 월급 다 쓴 거 아니야? 아, 이게 얼마야? 언니가 돈 줄게. 아유, 혼자 나가서 사는데 나갈 돈도 얼마나 많겠어. 됐어. 언니가 이거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에이, 왜 그래? 원래 첫 월급 타면 가족한테 쓰는 거라고 했어. 내가 내복 사오려고 하다가 요즘은 내복은 안 산다고 해서 대신 옷 사온 거야. 뭐해, 언니 얼른 입어봐.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바꿔다 줄게. 여동생이 사온 옷을 입어 보여주니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속 깊은 곳에서 울컥 눈물이 올라왔습니다. 몸살까지 날 정도로 열심히 일을 해 번 돈을 우리 위해서 다 썼다는 게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희도 여동생을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여동생에게도 저희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여동생이 독립을 하고 나서 알게 된 건 저희에게 여동생의 자리가 정말 컸다는 거였어요. 특히나 여동생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진짜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걱정이 많았어요. 하루는 여동생에게 아침부터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받지 않고 다시 오지도 않더라고요. 한참 후에나 연락이 와서 하는 소리를 듣고 전 너무나 놀랐습니다. 현정아, 어디야? 왜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돼? 너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아침에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고 한참 지나도 연락이 안 되길래 나랑 형부랑 네 집에 찾아가 보려고까지 했어. 아, 그게 언니, 나 몸살이 심하게 와서 응급실 왔어. 아, 나도 정신없어서 전화하는 거 깜빡했네. 정말 부모라는 게 자식이 무슨 일 있으면 뜬 눈으로 밤샌다는 게 이해가 될 정도였습니다. 동생이 몸살로 아프다는데 정작 전 그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혼자서 아등바등 힘들게 사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됐습니다. 왜 그러고 있어? 너 이럴 거면 집에 들어와. 왜 밖에 나가가지고 고생을 해, 고생을. 나랑 네 형부도 매일매일 네 걱정해. 아픈데 옆에 사람 없으면 얼마나 서러운데. 그러지 말고 집에 들어와. 아니야. 병원에서 하루 이틀 쉬면 괜찮아진대. 걱정하지 마, 언니. 잠깐 무리해서 몸살 온 거니까 괜찮아. 여동생은 독립을 하고서 점점 더 씩씩해졌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걱정스럽기도 했지만 장하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어.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지냈습니다. 여동생은 독립을 하고 나서도 종종 집에 들러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했죠. 그렇게 소소한 행복이 오랫동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불행이 찾아오고 말았어. 바로 남편이 대장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안 그래도 계속 변을 제대로 못 보고 혈관을 본다는 소리에 전 너무나 놀라 같이 건강검진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검진 결과 남편이 대장암 2기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남편이 41살 때였어요. 저희는 정말 너무나 슬펐습니다. 엄마도 암으로 그렇게 떠났는데 혹시나 남편까지 그럴까 겁이 나기도 했어요. 그런 저에게 오히려 위로를 해준 건 남편이었죠? 여보, 나 괜찮아. 아직 말기도 아니고 2기라잖아. 치료받으면 충분히 나을 수 있대. 수술도 받고 항암도 하고 그러면 나을 거야. 당신 나 알지? 나 김태원, 지그거 당신한테 거짓말 한 번도 안 했던 거. 나 꼭 암 이겨낼 거야. 나만 믿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있어. 여보, 고마워. 당신도 힘들 텐데 내가 당신 어떻게든 도와줄게. 우리 포기하지 말고 꼭 이겨내자. 남편의 암 선고 소식을 듣고서 저희만큼이나 충격을 받았던 사람은 바로 여동생이었어요. 집까지 찾아와 남편의 손을 부여잡고 오열을 했었죠. 그런 여동생을 달래준 것도 남편이었어요. 형부, 괜찮아요? 아프면 병원을 가야지. 어떡해. 그래서 수술은 받을 수 있대요? 형부 죽는 건 아니죠? 나라도 형부 챙겼어야 되는 건데. 아휴, 처제가 어떻게 내 병을 알아. 나 괜찮아. 나도 이제 알았는데 뭘. 걱정하지 마. 다 나을 수 있대. 수술도 가능하고 항암 받고 열심히 하면 다 낫는다니까 괜찮아. 아휴, 우리 처제 걱정 많았구나. 걱정하지 마. 아주 자매가 똑같이 눈물이 많아가지고 어쩌냐. 남편이 씩씩하게 웃으며 여동생을 달래줬습니다. 그래도 속으론 본인도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웠겠죠. 그렇지만 그걸 단 한 번도 표현하진 않았어요. 저희는 서로를 응원하면서 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주변으로 많이 퍼진 게 아니라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뒤로 항암까지 수월하게 시작을 할 수 있었어요. 이대로라면 정말 남편 말대로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죠. 남편은 이겨낼 거라는 의지가 정말 강한 사람이었어요. 평소에 일이 힘들다 보니 운동도 잘 못했었는데 암 선고 이후엔 운동도 꼬박꼬박 잘하더라고요. 여보, 쉬엄쉬엄 운동해.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무리하면 탈날 수도 있으니까 너무 무리하지 말고.
괜찮아. 얼른 이겨내야지. 당신도 있고 우리 애들도 그렇고 처제도 그렇게 걱정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나. 수술도 끝났고 항암 잘 이겨내려면 운동이 답이야. 무리하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꼭 이겨낼게.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남편을 보며 전 곁에서 열심히 응원을 해줬어요. 그런데 불행은 정말 끝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병가로 회사에 휴직을 낸 사이 남편이 일하던 공장이 상황이 어려워져 폐업까지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동안 씩씩했던 남편은 힘을 잃어갔어요. 수술만 받고 어느 정도 몸이 회복되면 바로 복직을 하고 항암을 병행하려고 했었는데 그 계획이 다 무산이 된 것이었죠. 남편은 당장 생계 걱정에 빠졌습니다. 여보, 이제 어쩌지? 공장도 폐업하고 퇴직금도 못 받을 것 같아. 아휴, 어떻게 상황이 이렇게 안 풀리냐. 그래도 수술 받고 나면 다 잘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러냐고. 여보, 괜찮아. 내가 나가서 일 시작하면 돼.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돈 벌어올 테니까 당신은 당신 몸만 신경 써. 알았지? 걱정하지 말고. 남편은 제 위로에도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원래 오랫동안 다니던 회사였기 때문에 항암까지 병행하면서 직장일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새로 취업을 한다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죠. 솔직히 어느 회사에서 암 때문에 항암 치료 받아야 하는 사람을 채용하겠어요. 그래서 남편은 더욱 절망하고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 저는 직장을 다니게 되었어요. 저도 애를 낳고 경력 단절이 오래된 상황이라 월급이 많은 것보단 채용을 해주는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이 항상 빠듯했죠. 그래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일을 했어요. 남편은 그 이후로 조금씩 성격이 어두워지기도 했지만 다행히 몸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다 여동생이 32살이 되었을 무렵 저희에게 깜짝 소개를 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며 집으로 데리고 왔더라고요. 그건 바로 남자친구였습니다. 언니, 형부, 인사해. 여긴 내 남자친구 양진수. 진수 씨도 인사해. 여기가 우리 언니고 형부야. 내가 말했지? 어머, 안녕하세요. 나 우리 현정이 언니예요. 아니, 동생이 오늘 소개해줄 사람이 있다고 해서 누군가 했는데 남자친구일 줄은 몰랐네요. 반가워요. 그날 여동생은 저희에게 소개를 해주면서 결혼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너무나 놀랬죠. 언니, 형부, 우리 결혼하려고요. 결혼 허락 받으려고 온 거야. 깜짝 놀랐지?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야. 언니랑 형부한테 먼저 인사드리고 싶어서 여기 먼저 찾아왔어. 네, 저희 결혼하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예비 제부가 하는 말을 듣고 저희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현정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처형께서 15살 때부터 정말 자식처럼 키워줬다고. 형보다 아빠나 마찬가지로 자신을 많이 챙겨주셨다고요. 두 분께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라고 많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얘기 듣고 정말 많이 감동받았습니다. 현정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꼭 은혜 갚을게요. 아유, 은혜는 무슨. 처제는 우리 아내 동생이기도 하지만 내 소중한 가족이기도 하지. 가족이니까 당연히 같이 챙긴 거죠. 결혼한다고 하니까 축하하고 우리 현정이 잘 부탁합니다. 현정이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날 처음으로 남편은 여동생을 처제가 아닌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동안 매번 처제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땐 정말 마치 아빠가 딸을 부탁하는 것처럼 예비 제부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동안 남편이 여동생을 아낀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남편의 말을 들으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남편은 여동생을 귀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와 여동생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 준비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처음엔 저의 단 하나뿐인 여동생이 결혼을 한다고 하니 뭐라도 해주고 싶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상황이 너무나 여의치 않았죠. 그동안 남편 항암을 한다고 이래저래 나간 돈들도 많았고 생계도 빠듯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뭐라도 해주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순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전 남편에게 얘기를 슬쩍 꺼내보게 되었습니다. 여보, 우리 현정이 결혼할 때 그래도 한 100만 원 정도는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생각해봤는데 더는 못해줘도 그래도 그 정도 해주고 싶어서. 우리 상황이 힘든 건 나도 아는데 그래도 좀 어떻게 안 될까? 뭔 소리야, 100만 원이라니? 그때 남편은 딱 이 소리만 하고선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처음엔 그 말을 듣고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라고요. 서운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희 상황에선 100만 원도 엄청나게 큰 돈이었으니 남편에게 너무 섣불리 얘기를 했나 보다 생각을 했습니다. 밖으로 나간 남편은 한참이 지나도 집으로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게 됐죠. 여보, 내가 미안해. 우리 상황 다 아는데 내가 너무 터무니없이 얘기했지? 내가 너무 내 욕심만 챙겼던 것 같아. 미안해. 이렇게 문자를 보냈지만 남편은 아무런 답장을 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야 들어온 남편은 별다른 대꾸 없이 조용히 잠을 자더라고요. 기분이 좋지 않구나 싶어 저도 그냥 넘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며칠 후 여동생이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 전화를 받고 전 너무나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언니, 며칠 전에 형부 나 찾아온 거 알아? 몰랐지? 언니가 모를 것 같아서 전화했어. 아, 진짜 나 형부 때문에 못 살아. 형부가 나 찾아와서 어디 좀 가자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쫓아갔는데 갔더니만 전자상가였어. 거기서 형부한테 뭐냐고 하니까 혼수 같은 거 여기서 사라면서 나 데리고 간 거 있지? 뭐? 네 형부가 전자상가에 데리고 가서 네 혼수를 사줬다고? 남편은 저에게 말도 하지 않고 제 여동생을 데리고 가 혼수를 마련해 줬던 거였습니다. 저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었어. 저는 남편이 상황이 힘드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던 거였어요. 그리고 뒤이어 하는 여동생의 말을 듣고 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내가 됐다고 그냥 중고로 사면 된다고 했는데 그래도 결혼인데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하는 거 아니냐면서 형부가 글쎄 다 사주겠다고 그러라고 하더라고. 내가 못 고르니까 형부가 알아서 TV랑 세탁기, 냉장고 딱딱 골라서 사줬어. 어떡해. 나 진짜 형부한테 미안해서 어떡해. 세상에, 난 몰랐어. 언제 그렇게 생각까지 했대? 전혀 몰랐어. 언니가 몰랐을 것 같아서 전화했어. 형부가 날 진짜 친동생이라고 생각을 했대. 더 해주고 싶은데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원래 딸내미 시집 보낼 때 혼수 같은 거 친정에서 해주는 거라고. 그래서 해주는 거라고 했어. 남편은 그 100만 원이 우리 형편에 맞지 않게 너무 큰 돈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아니라 여동생에게 해주는 결혼 선물로 너무나 작다고 생각을 했던 거였어. 아무리 못나고 능력이 없어도 100만 원은 말도 안 되고 처제를 그렇게 시집 보낼 수 없다는 생각을 해서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을 하다가 혼수를 마련해 준 거였어요. 아휴, 나라도 부르지 그랬어. 왜 날 안 불렀어? 형부가 나랑 둘이서 데이트하고 싶다던데. 언니, 형부한테 진짜 잘해야 되겠다. 나 진짜 앞으로 형부 편이야. 알겠지? 이젠 형부한테 충성할 거야. 여동생은 울먹거리는 제 목소리를 듣고 장난스럽게 토말 마무리했지만 정말 크게 감동을 받았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여동생과 전화를 끊고 그대로 오열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럴 거라곤 아예 상상도 못했었는데 큰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흔히들 남편을 남의 편이라고 하지만
이 사람은 이 세상 누구보다 제 편이었습니다. 내 사랑, 내 남편, 내 편을 전 고작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나 미안하더라고요. 그동안 남편은 저뿐만 아니라 제 동생까지 정말 가족처럼 소중하게 대해줬는데 왜 그때는 남편을 그렇게까지만 생각했었나 싶더라고요. 그때 남편이 밖에 잠깐 외출을 한 상황이었는데 남편이 돌아오자마자 저는 울먹이며 반겼습니다. 남편은 제 눈물에 깜짝 놀라더니 이내 절 꼭 안아줬어요. 여보, 어떻게 그랬어? 난 그것도 모르고. 아휴, 처제가 그새 다 말했나 보구나. 아이, 당신 깜짝 놀래키고 간 건데. 내가 진짜 당신한테 너무 서운해가지고 말을 안 했어. 어떻게 날 그렇게 보고 고작 100만 원으로 우리 귀한 처제를 어떻게 보내? 남편의 말에 전 더 엉엉 울었어요. 이런 남편이 제 남편이라는 게 너무나 행복하고 기뻤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절 달래주려고 했죠. 그 모습을 보고선 애들이 깜짝 놀라 절 안아주며 달래더라고요. 엄마 운다. 엄마 왜 울어? 엄마 울지 마요. 여보, 애들이 울지 말라고 하잖아. 아유, 그만 울어, 그만. 나도 다 눈물 나오려고 하네. 그만 울어. 좋은 날 왜 이렇게 울어? 전 지금도 이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이날이 재작년 4월 8일인데 날짜까지 생생할 정도로 잊혀지지 않는 날이 되었습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는 건 물론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까지 저희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있었다니 더욱 감동이었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이런 남편을 더욱 아끼셨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여동생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제부도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여동생에게 혼술해줬다는 소식을 듣고서 저희 집까지 찾아와 감사 인사를 하기도 했죠. 여동생의 결혼식 날 저희는 또다시 한번 눈물을 쏟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여동생의 편지 때문이었습니다. 여동생은 주가를 부르는 순서에 편지를 낭독했어요. 저와 남편에게 감동스러운 편지를 읽어주었는데 그걸 두고 저희뿐 아니라 그 예식장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오열을 했죠. 언니, 형부, 절 키워주시고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그 사랑을 먹고 자라 이렇게 어른이 되어 결혼까지 하게 된대. 언니야 형부는 나에겐 또 다른 부모님이야. 덕분에 난 한 번도 외롭지 않게 지냈어. 그저 여동생이 아닌 친자식처럼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해줘서 정말 고마워. 지금까지 받은 사랑 앞으로 다시 돌려줄게. 그리고 그 사랑 평생 잊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게. 그렇게 감동의 결혼식을 한 후 여동생은 제부와 너무나도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 후 2년이 지난 지금 여동생은 아이를 임신했어요. 앞으로 태어날 귀여운 조카, 저와 남편도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답니다. 가끔씩 여동생과 제부가 놀러 오면 남편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조카 걱정에 난리예요. 조카 태어나고 언제부터 밖에 나갈 수 있지? 우리 휴가 때 데리고 갈 수 있나? 너무 어린가? 아이, 그럼 처제 그냥 집에서 휴가 같이 보낼까? 얼른 태어났으면 좋겠네. 엄마 힘들게 안 하고 쑥 금방 태어나면 좋은데 말이야. 아휴, 형부. 나중에 애 태어나면 큰일 나겠어요. 아주 나보다 더 심하게 애 아끼겠네. 우리 앤 벌써부터 든든한 빽 생겨가지고 좋겠어. 그리고 남편은 암을 잘 치료받아서 지금은 거의 다 나았습니다. 따로 전이만 없으면 완치까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남편 건강도 회복되고 여동생도 잘 살고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아버진 아직까지 돌아가셨다는 소식은 못 들었지만 아마 어딘가에서 살아계시겠죠. 제 결혼식이나 여동생 결혼식 때도 오지 않았고 앞으로 평생 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아이들과 함께 행복한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많이 봐주시는 시부모님 덕분에 저도 일에 열중하면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남편과 제부는 마치 엄마가 저에게 준 선물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늘 저희를 생각하고 위해주는 주변의 사람들 덕분에
저희는 너무나 행복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살면서 정말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그 힘든 일들이 지금은 그때 그랬었나 싶을 정도로 기억이 희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힘들면 사랑이 멀어진다고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는답니다. 오히려 사랑이라는 게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전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잘 지내보려고요. 모든 사람들이 시국이 시국이니만큼 마음도 많이 어지러우실 것 같은데요. 저도 여러 일들이 있었지만 지나오고 보니 그 어려운 일들을 잘 버티면 그게 또 제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모두들 굳건하게 잘 이겨내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언젠간 정말 좋은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까지 모두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세요.